서울의 허름한 변두리, 허물어져가는 슬레이트 지붕 아래 10살 지연의 작은 세상이 존재했다. 그녀의 부모는 일찍이 하늘로 떠났고 남은 유일한 가족은 늙고 병든 할머니뿐이었다. 매일 밤 지연의 집에는 낡은 벽시계의 태엽 감는 소리만이 째깍째깍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지연의 외로움과 단조로운 일상을 감싸 안는 듯했다. 저녁 식탁은 언제에나 김치와 흰쌀밥이 전부였다. 싱겁고 차가운 김치를 우물거리며 지연은 창밖을 응시하곤 했다. 멀리 빛나는 도심의 마천루들은 마치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아득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빛나는 세상에 대한 아련한 동경과 동시에 결코 닿을 수 없을 것이라는 체념이 교차했다. 지연의 방은 좁고 습했다. 벽지 곳곳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비가 오는 날이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밤이면 지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렸다. 창문 밖에서는 들려오는 빗소리와 함께 낡은 지붕 위를 뛰어다니는 쥐들의 발소리가 선명했다. 지연은 그런 소리들에 익숙해져 있었다. 사실 익숙해지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삶이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재활용품 더미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유리 조각 같았다. 아름다움을 품고 있지만 쉽게 부서질 수 있는,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 매일 아침 지연은 할머니의 기침 소리에 잠에서 깼다. 할머니는 허리가 굽은 채 비틀거리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다. 지연은 그런 할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저릿했다.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고 손톱은 갈라져 있었다. 오랜 세월의 고통과 가난이 할머니의 몸에 새겨진 듯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지연은 종종 할머니의 손에서 숟가락을 건네받아 밥을 젓거나 김치를 썰곤 했다. 할머니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 미소는 지연에게 세상의 모든 사랑과 슬픔을 담은 듯했다. 지연의 하루는 늘 비슷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가 주무시는 방 옆에서 조용히 숙제를 했다. 그리고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폐지를 주우러 동네를 돌아다녔다. 낡은 손수레를 끌고 골목골목을 누비며 버려진 박스와 신문지, 플라스틱 병들을 주웠다. 때로는 악취나는 쓰레기 더미를 뒤지기도 했다. 손에 이물질이 묻고 옷은 더러워졌지만 지연은 불평하지 않았다. 이것이 할머니와 자신의 오늘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작은 손은 항상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불씨를 품고 있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였다. 지연은 평소처럼 폐지를 줍고 있었다. 빗물에 젖은 박스들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골목길을 지나던 중 웅크린 작은 그림자를 발견했다. 다가가 보니 흠뻑 젖은 강아지 한 마리가 낑낑거리고 있었다. 녀석의 앞다리에는 피가 맺혀 있었고 온몸은 비에 젖어 떨고 있었다. 지연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도 먹을 것이 넉넉지 않았고 할머니를 돌보기도 버거웠다. 하지만 그 작은 생명의 눈빛은 너무나도 절박했다. 지연은 주머니를 뒤져 남은 빵 부스러기를 찾아냈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한 끼가 될 수도 있는 양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빵 부스러기를 강아지에게 내밀었다. 강아지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빵을 받아 먹더니 지연의 발치에 몸을 비볐다. 지연은 녀석을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녀석의 작은 몸은 그녀의 품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녀석을 안고 허름한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연은 낡은 수건으로 강아지의 몸을 닦아주고 오래된 천조각을 찾아 녀석의 상처를 정성껏 감싸주었다. 강아지는 지연의 품에 안겨 스르르 잠이 들었다. 지연은 녀석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세상의 모든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따뜻함을 나눌 줄 아는 아이였다. 그 작은 생명에게 베푼 친절은 지연이라는 인물의 순수함과 선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지연에게는 세상의 모든 보물보다 소중한 것이 있었다. 낡고 해진 가죽 표지에 낡은 스케치북이었다. 누군가 버린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발견한 이 스케치북은 지연의 비밀스러운 안식처이자 꿈의 공간이었다. 스케치북 속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섬세한 선들로 가득 찬 그림들이 담겨 있었다. 화려한 궁전도, 웅장한 기념비도 아니었다.
그곳에는 그녀가 상상하는 집들이 그려져 있었다. 유리로 된 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온실 같은 집, 지붕 위에 작은 정원이 있는 아늑한 집, 물가에 떠 있는 듯한 수상 가옥까지. 그림들 속의 집들은 모두 밝고 따뜻한 빛을 머금고 있었다. 특히 지연이 가장 아끼는 그림은 유리로 된 온실 같은 집이었다. 그 집 주변에는 온갖 종류의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집 안에서는 할머니와 자신이 평화롭게 차를 마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지연은 종종 그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곤 했다. 그녀의 눈빛은 꿈꾸는 듯 아련했지만, 동시에 그림 속의 세상이 언젠가는 현실이 될 것이라는 굳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그림들은 그녀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환상의 세계였지만, 지연에게는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한 줄기 희망이었다. 낡은 스케치북은 단순한 그림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연의 감춰진 재능이자 그녀가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의 증거였다. 그녀의 과거에 대한 작은 흔적 혹은 미래에 대한 암시처럼 이 스케치북은 조용히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지연의 평화로운 일상은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잔처럼 위태로웠다. 그리고 그 잔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비극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와 달리 기침을 심하게 하셨다. 숨소리마저 거칠었다. 지연은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는 것을 보고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연이 물었지만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힘없이 지연의 손을 잡으셨다. 할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연은 황급히 이웃집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웃들은 그저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결국 지연은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을 받아 할머니를 업고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 복도는 차갑고 길었다. 의사는 할머니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며 당장 큰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술 비용은 지연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액이었다.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의사의 냉정한 목소리가 지연의 귓가를 맴돌았다. 지연의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변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걸까? 유일한 가족, 유일한 안식처가 사라지는 상상만으로도 그녀의 작은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공포가 그녀를 집어삼켰다.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강렬한 본능이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렸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할머니를 살려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절박한 상황에 놓인 한 인간으로서 할머니를 지켜야 할 책임감을 느꼈다. 지연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발버둥 쳤다. 폐지를 줍는 속도를 2배로 늘리고 밤늦게까지 빈 병을 모았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필요한 금액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동네 사람들은 하나둘씩 외면했고 도움의 손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세상은 지연에게 너무나도 잔인했다. 모든 문이 닫히는 것 같았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 무거웠다. 절망감이 그녀를 덮쳐왔지만 할머니의 흐릿한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섰다. 할머니,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은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끌고 어두운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수확이 좋았다. 할머니의 병원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때였다. 골목 어귀에서 불량한 기운을 풍기는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이 동네의 악명 높은 불량배인 간구와 그의 패거리였다. 간구는 늘 지연을 비롯한 약자들을 괴롭히며 재미를 삼는 잔인한 청년이었다. 그는 지연을 발견하자마자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야, 꼬마 아가씨, 오늘은 꽤 벌었나 봐. 우리한테도 좀 나눠주지 그래? 간구의 말에 지연은 얼어붙었다. 그는 지연의 손수레에 실린 폐지 더미를 발로 툭툭 찼고 몇몇 박스가 바닥에 뒹굴었다. 이건 할머니 병원비예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하지만 간구의 눈에는 지연의 절박함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얼굴에는 더러운 욕망이 번뜩였다. 뭐 병원비, 하하하. 거지 같은 년이 주제에 병원비는 무슨. 간구는 지연의 팔을 거칠게 잡고 주머니를 뒤졌다. 지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주머니 속에는 폐지를 팔아 겨우 모은 몇 푼 안 되는 돈이 들어있었다. 그 돈은 할머니를 위한 유일한 희망이었다. 안 돼요, 이거 놓으세요. 지연은 소리쳤지만 간구는 비웃으며 그녀를 바닥으로 내팽개쳤다. 그녀의 작은 몸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부딪혔고 팔꿈치에서는 피가 흘렀다. 강우의 패거리가 지연을 둘러쌌다. 그들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덮쳤다. 지연은 필사적으로 주머니를 사수하려 했지만 간구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의 손이 지연의 주머니를 거칠게 잡아챘고 그녀가 그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동전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간구는 땅에 떨어진 동전들을 발로 짓밟으며 낄낄거렸다. 이까지 푼 돈으로 뭘 하겠다고. 그냥 우리한테 상납하고 편하게 살아라. 꼬마야. 그의 비웃음은 지연의 심장을 칼로 찢는 듯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깊었다. 그녀는 이 세상이 이렇게나 불공평하고 잔인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때였다. 어두운 골목, 어귀에 고급 세단 한 대가 서서히 멈춰섰다. 차 안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주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다. 바로 김민준 탐어이었다. 젊고 유능한 건축가이자 성공한 사업가인 그는 우연히 이 동네를 지나고 있었다. 그는 최근 새로 시작한 도시 재생 프로젝트 때문에 이 허름한 지역을 답사하던 중이었다. 김민주는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의 비명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는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강구 패거리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하고 있는 어린 소녀, 그리고 바닥에 흩뿌려진 동전들. 그의 눈은 분노로 번뜩였다. 이 광경은 그에게 잊고 싶었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그 역시 지연처럼, 아니 지연보다 더 비참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는 지연에게서 자신을 보았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이내 망설임을 거두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는 아직 개입하지 않았다. 그는 상황을 지켜보며 지연의 반응을 주시했다. 그는 간구의 만행과 지연의 절규를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지연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이 폭력적인 사건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강제적으로 밀려나가고 있었다. 모든 문이 닫히고 새로운 길이 그녀 앞에 놓이게 된 순간이었다. 강구 패거리가 사라진 후 골목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빗방울은 여전히 차갑게 지연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몸의 상처보다 훨씬 깊은 절망감과 무력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잃어버린 돈보다 더 소중한 할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유일한 희망이 산산조각 난 것 같았다. 지연은 차가운 바닥에 웅크린 채 흐느꼈다.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때였다. 희미한 불빛 아래 그녀의 시야에 낡은 스케치북이 들어왔다. 강구가 내팽개치고 간 폐지 더미 속에서 스케치북은 기적처럼 훼손되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을 집어들었다. 페이지를 넘기자 그녀가 애지중지하며 그렸던 온실 같은 집 그림이 나타났다. 투명한 유리벽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 만발한 꽃들, 그리고 그 안에서 평화롭게 웃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 현실의 잔인함과는 너무나도 다른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지연의 마음속에서 잊고 있던 강렬한 욕망이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이렇게 무너질 수 없었다. 이대로 할머니를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잔인한 세상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잠들어 있던 창조적 본능, 아름다움을 향한 갈망이 절규하듯 깨어났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 홀로 피어나는 꽃처럼 지연의 손은 자신도 모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축축한 벽에 손을 짚고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서 작은 조약돌 하나를 꺼냈다. 그 조약돌은 밤늦게까지 폐지를 주우러 다니다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다. 원래는 그냥 돌이었지만
비에 젖은 표면은 마치 수처럼 검게 변해 있었다. 지연은 그 돌을 마치 연필처럼 쥐고 폭행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낡은 골목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 선이 삐뚤거렸지만 이내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그녀는 스케치북 속 온실집을 벽에 옮겨 그렸다. 굵고 거친 선들이 벽 위를 수놓았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유리벽, 싱그러운 꽃들이 피어있는 정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 안는 듯한 따뜻한 곡선들. 그녀의 그림은 단순한 재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눈물과 절망, 그리고 다시 타오르는 희망이 응축된 표현이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꿈을 외치려는 듯이 그렸다. 비록 재료는 보잘것없는 돌멩이였지만 그림은 벽 위에서 놀라운 생명력을 얻었다. 지연의 그림에는 공간에 대한 깊은 이해, 빛과 그림자에 대한 섬세한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 보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이 담겨 있었다. 김민주는 여전히 골목 어귀에 서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지연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의 내면에선 오랜 트라우마와 싸우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녀가 다시 일어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김민준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그는 수많은 건축 도면과 설계도를 봐왔지만 이토록 원초적이고 강렬한 재능을 본 적이 없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듯한 그 그림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연의 영혼이 담긴 예술 작품이었다. 김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그는 지연에게서 희미하게 빛나는 자신을 보았다. 과거의 자신을. 바로 그때 강구와 그의 패거리가 다시 골목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지연이 쓰러져 있던 곳을 다시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아직도 질척거리고 있었네, 꼬마야. 정신 못 차렸어. 강구는 비웃으며 지연에게 다가왔다. 그는 벽에 그려진 그림을 발견하고는 인상을 찌푸렸다. 뭐야, 이 거지 같은 낙서는 길거리에 그림이나 그리고 앉아있냐. 아주 지랄들을 하네. 강구는 그림을 발로 걷어차려 했다. 그때 그의 눈에 지연 뒤에 서 있는 김민준의 모습이 들어왔다. 강구는 김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번쩍이는 구두, 값비싼 코트, 그리고 자신과는 확연히 다른 고급스러운 분위기. 강구는 순간적으로 위협을 느꼈다. 이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었다. 누구세요? 여긴 왜 얼쩡거리는 겁니까?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시죠. 강우의 목소리에는 경계심과 함께 특유의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다. 그는 김민준이 지연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불쾌하게 여겼다. 이 초라한 소녀에게서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하려는 듯한 김민준의 태도가 간구의 열등감과 질투심을 자극했다. 그는 지연을 자신들의 영역에 속한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인이 지연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자체가 불쾌했다. 김민주는 차분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간구가 아닌 벽에 그려진 지연의 그림에 고정되어 있었다. 놀라운 재능이군요. 김민준의 칭찬에 간구는 코웃음을 쳤다. 재능, 길바닥에서 뒹굴던 거지. 같은 년이 무슨 재능, 저거 그냥 낙서입니다. 아저씨, 괜히 이상한 데 홀리지 마시고 갈 길 가세요. 간구는 그림을 향해 침을 뱉으려는 신용까지 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지연을 향한 증오와 김민준을 향한 견제가 가득했다. 김민준은 강궁구의 시선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당신이 감히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아이에게서 손 떼고 여기서 사라지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상상할 수도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김민준의 목소리에는 묘한 권위가 실려 있었다. 강구는 순간적으로 주춤했다. 이 남자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강우의 패거리 역시 김민준의 기세에 눌려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강구는 이를 갈았다. 흥 두고 보죠. 이깟 거지년한테 무슨 대단한 재능이 있다고. 그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패거리와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뒷모습에는 분노와 함께 불안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강구는 김민준의 개입이 지연에게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지 예상하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골목에 다시 지연과 김민준 단둘이 남았다. 지연은 겁에 질린 채 김민준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에게서 돈을 빼앗아간 간구를 쫓아낸 유일한 사람이었다. 김민준은 지연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그의 시선은 따뜻하고 이해심이 가득했다. 그는 지연의 낡은 스케치북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그림들, 네가 그린 거니.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민주는 스케치북 속 그림들과 벽의 그림을 번갈아 보며 감탄사를 내뱉었다. 정말 놀랍구나. 너는 세상을 보는 눈이 특별해. 그리고 그 특별함을 표현할 줄 아는 재능도 있어. 김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결심한 듯 말을 이었다. 내 할머니의 병원비. 내가 도와주겠다. 지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꿈인가 생시인가? 하지만 김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다. 하지만 그냥 주는 건 아니야. 너의 재능을 보여줄 기회를 줄게. 내 회사에서 주최하는 건축 디자인 공모전에 참가해봐. 네가 거기서 네 실력을 증명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지연은 김민준의 제안에 혼란스러웠다. 공모전 자신 같은 아이가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피어났다. 김민주는 지연의 맑은 눈을 응시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는 너의 재능을 믿는다. 그리고 너도 너 자신을 믿어야 해. 이 기회는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작이 될 거야. 그는 명함을 건네주었다. 김민준, J Architect Ace 대표이사. 지연은 젖은 손으로 명함을 받아 들었다. 축축한 종이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감각과는 달리 그녀의 심장은 뜨겁게 고동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이 만남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여정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며칠 후 지연은 김민준이 건넨 명함 속 주소를 찾아 거대한 빌딩 앞에 섰다. J Architects라는 글자가 새겨진 유리 건물은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지연의 낡은 운동화 끝이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닿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전혀 다른 세상에 들어섰음을 직감했다.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깔끔하고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그녀의 낡고 헐렁한 옷차림은 마치 이질적인 조각처럼 두드러졌다. 복도에서는 들려오는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 소리, 제잘거리는 대화 소리가 그녀의 초라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듯했다. 지연의 심장은 불안하게 고동쳤다. 과연 자신 같은 아이가 이런 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김민주는 지연을 직접 안내했다. 그는 그녀의 긴장을 알아차린 듯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긴장할 필요 없어. 지연아. 중요한 건 네 안의 재능을 보여주는 거야. 그가 지연을 데리고 들어선 곳은 거대한 홀이었다. 홀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저마다 고급스러운 스케치 도구와 노트북, 정교한 모형들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지연 또래의 학생들이었지만 지연과는 확연히 다른 배경을 가진 듯 보였다. 그들의 표정에는 자신감과 함께 미묘한 우월감이 비쳐 보였다. 이들은 모두 명문예술학교나 건축 전문학원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이른바 엘리트들이었다. 지연은 배정받은 자리로 가서 앉았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낡은 스케치북과 김민준이 준 새 연필 세트가 놓여 있었다. 주변의 학생들은 자신들만의 장비를 펼치며 웅성거렸다. 그들의 대화는 건축 용어와 복잡한 이론으로 가득했고 지연은 그 모든 것이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다. 몇몇 학생들은 지연의 낡은 옷차림과 허름한 스케치북을 보고는 수군거렸다. 쟤 뭐야? 어디서 왔대? 혹시 길거리에서 데려왔나 어울리지도 않게? 그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이 지연의 심장을 찔렀다. 지연은 고개를 숙여 자신의 낡은 스케치북만 바라보았다. 할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강렬한 목표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당장이라도 이 자리를 박차고 도망쳤을 것이다. 심사위원석에는 김민준을 포함한 3명의 심사위원이 앉아 있었다. 그중 한 명은 백발이 성성한 노 교수, 이 교수였다. 그는 건축계의 권위자로 불리는 인물이었고
특히 이론과 완벽한 구도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 이 교수는 지연의 초라한 모습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다. 김 대표, 이런 아이까지 참가시키는 건 좀 무리 아닙니까? 공모전의 수준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멸과 함께 지연에 대한 노골적인 불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연처럼 배움 없는 아이가 재능을 가질 수 없다고 굳게 믿는 오해하는 인물, 유형 B였다. 김민주는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다. 재능은 어디에서든 꽃필 수 있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이 교수는 코웃음을 쳤다. 드디어 공모전의 주제가 발표되었다. 사람들에게 치유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공간을 디자인하시오. 주제가 발표되자마자 모든 참가자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머릿속으로 복잡한 구조를 떠올리고 정교한 도면을 그렸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귓게는 여전히 간구의 비웃음과 할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맴돌았다. 몸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마음속의 두려움은 여전히 그녀를 짓눌렀다. 손은 연필을 쥐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있는 듯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압박감은 더욱 거세졌다. 다른 참가자들은 이미 절반 이상을 완성해 가고 있었다. 연필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 컴퓨터 마우스를 클릭하는 소리, 작게 운걸거리는 생각들이 홀을 가득 채웠다. 지연은 초조하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두가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홀로 고립된 섬처럼 느껴졌다. 김민주는 심사위원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를 도울 수는 없었다. 그는 그저 지연의 작은 등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지연에 대한 믿음과 함께 그녀가 이 압박감을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한 미묘한 불안감이 교차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연의 시야에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관중석 한쪽에 서 있는 강구의 얼굴이었다. 그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지연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네가 감히 이런 곳에 곧 망신당할 거야 라고 말하는 듯했다. 강우의 존재는 지연에게 또 한 번의 충격과 압박감을 안겨주었다. 과거의 폭력이 현재의 그녀를 덮치는 듯했다. 지연의 손은 더욱 거칠게 떨렸다. 연필은 종이 위에서 헛돌았다. 그녀는 다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간구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커다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다. 남은 시간은 단 10분. 다른 참가자들은 마지막 마무리에 열중하고 있었다. 지연은 여전히 백지 상태의 스케치북을 앞에 두고 있었다. 그녀의 숨은 가빠졌고 심장은 목구멍까지 치솟는 듯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 할머니를 살릴 유일한 기회를 이렇게 놓쳐야 하는 걸까?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그녀는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고독한 영궁이었다.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갔고 매 초마다 압박감은 지연의 숨통을 더욱 조여왔다. 절망의 그림자가 지연을 완전히 뒤덮는 듯했다. 멈춰버린 연필, 하얗게 비어있는 스케치북, 그리고 초조하게 흘러가는 시간,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질식시켰다. 할머니의 희미한 미소, 자신을 향한 따뜻한 눈빛이 떠올랐지만 그것마저도 아득한 꿈처럼 멀게 느껴졌다. 강구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주변의 수군거림은 그녀의 존재를 짓밟는 듯했다. 그때였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에 고이 간직했던 작은 강아지 인형을 움켜쥐었다. 그것은 그녀가 비 오는 날 구해준 강아지와 똑같이 생긴 인형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순간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할머니와 자신, 그리고 그 작은 강아지가 평화롭게 뛰노는 유리 온실의 모습만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곳에는 비참함도, 폭력도, 가난도 없었다. 오직 사랑과 따뜻함만이 가득했다. 지연의 심장이 다시 힘차게 고동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무너질 수 없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 안에 숨겨진 이 강렬한 열망을 위해서라도 그녀는 눈을 번쩍 떴다. 두려움에 떨리던 눈빛은 어느새 굳은 결심과 뜨거운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손에 쥐고 있던 연필이 마치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졌다.
지연의 손은 망설임 없이 스케치북 위를 미끄러졌다. 처음 몇 선은 여전히 떨렸지만 이내 그녀의 손놀림은 놀랍도록 빠르고 정교해졌다. 그녀는 단순히 건물을 그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공간에 자신의 희망과 꿈, 그리고 치유의 염원을 불어넣었다. 종이 위에는 복잡한 구조와 섬세한 곡선들이 어우러진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온실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공원 힐링 파크 점호이었다. 울창한 숲길을 따라 흐르는 시냇물,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유리 온실 속의 도서관, 지친 이들이 기댈 수 있는 아늑한 벤치, 그리고 모두가 함께 땀 흘려 가꿀 수 있는 작은 텃밭까지. 그녀는 각 공간이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을 선사할지, 어떤 경험을 제공할지 상상하며 연필을 움직였다. 빛과 그림자의 조화, 자연과의 어우러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위한 따뜻한 배려가 그림 속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림 속 세계에 완전히 몰입한 듯 더 초점 없이 빛났다. 그녀는 모든 것을 쏟아냈다.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모든 재능과 감성을 그림으로 토해냈다. 주변 참가자들은 처음에는 지연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그녀의 집중력과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에 압도당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연이 연필을 내려놓았다. 완성입니다. 진행자의 외침과 함께 모든 작업이 중단되었다. 지연은 숨을 헐떡이며 자신의 그림을 바라보았다. 땀방울이 이마에서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감과 함께 벅찬 감동이 서려 있었다. 심사위원들이 참가자들의 작품을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교수는 여전히 냉소적인 표정으로 지연의 작품을 지나치려 했다. 이런 아이의 그림이 뭐 볼 게 있다고? 그는 지연의 스케치북을 곁눈질하며 투덜거렸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그림의 한 부분에 닿는 순간 그는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연의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다. 처음에는 의아함, 그리고 이내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림 속의 섬세한 선들과 깊이 있는 공간감은 이론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전문가의 그림보다도 생생한 감동을 선사했다. 호란의 분위기는 숨 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이 교수의 표정 변화를 본 다른 심사위원들도 지연의 그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김민주는 조용히 지연의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확신에 찬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는 이 교수의 옆으로 다가갔다. 어떠십니까? 교수님, 제가 말씀드렸던 재능이 보이십니까? 이 교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그림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때 김민주는 돌연 지연의 낡은 스케치북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어제 골목벽에 지연이 그린 그림을 찍어둔 영상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흐릿한 영상 속에서 어린 소녀가 땀과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온 힘을 다해 벽에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펼쳐졌다. 강구에게 폭행당한 직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 그림을 그렸던 지연의 모습. 벽에 그려진 그림은 스케치북 속의 치유의 공원과 놀랍도록 일치했다. 이 그림은 이 아이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입니다. 김민준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다. 재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가진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놀라운 영혼입니다. 호라는 술렁였다. 참가자들과 관객들은 충격과 경외감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은 지연의 그림을 다시 보았다.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린 소녀의 삶의 투쟁이자 아름다움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었다. 이 교수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다. 그는 지연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아이야. 내가 너를 너무 섣불리 판단했구나. 너는 진정한 예술가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편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관중석에 서 있던 강구는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의 입술은 바짝 말랐고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자신이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짓밟았던 소녀가 홀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빛나는 별이 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의 조롱은 이제 자신의 비참함을 드러내는 메아리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호란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처음에는 드문드문했지만 이내 거대한 파도처럼 홀 전체를 뒤흔들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멸과 의심 대신 경외감과 감동이 가득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지연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그것은 단순히 한 공모전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편견에 대한 승리이자 절망을 딛고 일어선 한 영혼의 위대한 승리였다. 지연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더 이상 웅크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세상의 중심에 서 있었다. 홀을 가득 채웠던 박수 소리가 잦아들었지만 그 여운은 지연의 귓게 오래도록 맴돌았다. 마치 꿈을 꾸는 듯한 벅찬 감격 속에서 지연은 김민준의 안내를 받아 무대 뒤로 향했다. 그곳에는 김민준이 미리 불러둔 경찰들이 간구와 그의 더 패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민준은 차분한 목소리로 그동안 간구가 저질렀던 악행들과 지연에 대한 폭행 사건을 설명했다. 그는 이미 간구의 상습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해둔 상태였다. 간구는 얼굴이 흙빛으로 변한 채 발버둥 쳤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명확했기에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함께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짓밟고 비웃었던 어린 소녀 앞에서 그는 결국 자신의 추악한 죄가 만천에 드러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간구와 그의 패거리는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고 지연은 그들이 사라지는 뒷모습을 아무 말 없이 응시했다. 오랜 시간 그녀를 짓눌렀던 그림자가 마침내 걷히는 순간이었다. 세상의 불의는 그렇게 합당한 대가를 치렀다. 김민주는 지연의 손을 잡고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할머니는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실에서 깊은 잠에 빠져 계셨다. 지연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손을 통해 전해졌다. 할머니의 평온한 얼굴을 보는 순간 지연의 눈에서는 그제야 안도의 눈물이 터져나왔다. 모든 고통과 불안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김민주는 그런 지연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는 지연이 받은 상금으로 할머니의 밀린 병원비와 앞으로의 치료비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할머니의 생명은 구원받았고 지연의 삶은 다시 희망을 찾았다. 다음날 아침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이 교수였다. 어제 심사위원석에서 보여주었던 냉정하고 권위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수척해진 얼굴로 지연의 침대 옆에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지연아,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어제의 내 무례함과 편견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너의 재능은 내가 보지 못했던 진정한 보석이었어.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지연은 당황하여 고개를 들라 말했지만 이 교수는 쉽게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는 지연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한 깊은 후회와 부끄러움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단순히 사과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지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연아, 너는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 이 재능을 단순히 공모전에서 끝내서는 안 돼. 내가 너의 스승이 되어주고 싶다. 네가 원한다면. 내가 가르치는 학교에 특별 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돕겠다. 그리고 너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게. 이 교수의 제안은 지연에게 또 하나의 기적과 같았다. 그것은 단순히 학비를 면제받는 것을 넘어 그녀의 재능을 체계적으로 갈고 닦을 수 있는 꿈에도 그리던 기회였다. 지연은 감격에 겨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교수는 자신의 실수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을 행동으로 보여주며 이제 지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멘토가 되었다. 할머니가 의식을 회복하신 후 지연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김민준과 이 교수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할머니는 지연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김민주는 지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지연아, 네가 가진 재능과 용기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을 거야. 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김민주는 지연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역시 지연처럼 가난하고 힘든 환경에서 자랐으며 건축에 대한 열정 하나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나는 너의 그림을 보고 과거의 내 모습을 보았다. 너의 그림에는 단순히 기술적인 완벽함을 넘어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 그게 바로 진정한 예술이야. 그는 지연에게 자신의 회사인 J. 알스톰 RXTS에 인턴십 자리를 제안했다. 네가 원한다면 치유의 공원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해 보고 싶다. 너의 아이디어가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지원을 할게. 김민준의 제안은 지연에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회였다. 병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지연은 할머니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고 김민준과 이 교수의 따뜻한 미소를 마주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깨달았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을 만났고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했으며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을 지켜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깊은 평화와 안도감이 그녀를 감쌌다. 지연은 이제 더 이상 약하고 초라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세상을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된 당당한 건축가 지망생이 되었다. 5년 후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또 한 번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이제 막 스물줄에 접어든 젊고 재능 있는 건축가 지연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옷차림의 초라한 소녀가 아니었다. 세련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을 가진 그녀는 대한민국 건축계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할머니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고 지연이 직접 설계한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아담한 주택에서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계셨다. 집 안 곳곳에는 지연이 어릴 적 스케치북에 그렸던 유리 온실에 작은 모형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그녀가 구했던 작은 강아지의 후손들이 한가롭게 뛰어놀고 있었다. 지연은 J 아치텍트스의 핵심 디자이너로 성장했으며 이 교수는 그녀의 든든한 멘토이자 조력자로 언제나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녀의 첫 번째 대형 프로젝트였던 턴파이 치유의 공원 힐링파크은 서울 도심의 낡고 황폐했던 지역을 완전히 탈바꿈시켰다. 과거 강구가 지연을 폭행했던 바로 그 골목길과 주변 황무지가 이제는 푸른 숲과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변모했다. 공원 안에는 햇살 가득한 유리 도서관, 시민들이 함께 가꾸는 텃밭,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명상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곳은 단순히 휴식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지연의 건축 철학에 감탄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지연은 자신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수입 대부분을 기부하여 밤 새싹 희망재단 New Sprout Hope Foundation 단위를 설립했다. 이 재단은 재능은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꿈을 펼치지 못하는 아이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지연은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직접 아이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들의 꿈을 향한 길을 밝혀주었다. 그녀는 직접 낡은 학교를 찾아가 아이들에게 건축 디자인을 가르치기도 했다. 작은 손으로 삐뚤빼뚤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곤 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지연은 치유의 공원 내부에 위치한 유리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도서관을 가득 채웠다. 지연은 한 아이의 그림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아이는 낡은 동네의 어두운 골목길을 밟고 화려한 색깔의 집들로 채워 넣고 있었다.
지연은 그 그림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아주 멋진 그림이구나. 내 그림처럼 이 세상이 언젠가는 환하게 빛날 거야.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공원 곳곳에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쉬고 있었다. 노인들은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아이들은 잔디밭에서 뛰어놀았다. 젊은 연인들은 시냇가를 따라 산책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이 모든 풍경이 그녀의 손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이 지연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돈을 벌거나 명예를 얻는 것을 넘어 자신의 재능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목적을 찾았고 그 목적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유리 도서관을 가득 채웠고 바람이 불어와 꽃잎들이 흩날렸다. 지연은 아이들과 함께 그린 그림들을 벽에 붙이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봄날처럼 찬란하게 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비극적인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빛을 전하는 존재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자신의 치유의 공원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연이라는 한 소녀의 끈질긴 삶의 투쟁, 그리고 그 투쟁 끝에 피어난 사랑과 희망의 증거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들과 함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여러분, 지연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안에는 항상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지연들에게 꿈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